100% 10% 인간, 90%는 미생물, 얼레나 콜렌 지음. 그렇죠. 100%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유전체가 2만 1000개지만은 미생물 90%를 다 합치면 440만 개가 플러스가 되어지는 유전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알고 좋은 미생물을 몸속에 많이 넣으면 건강에 큰 유익이 있다. 뇌에 손을 뻗다. 뇌에 손을 뻗다. 자고 북아메리카 서부지역 농역으로 번복된 습지대에서는 가끔 기괴한 모습의 기형 개구리와 두꺼비들이 출현한다. 뒷다리가 8개인 놈들, 다리가 엉덩이에 붙어있는 놈들, 아예 다리가 없는 놈들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기형 개구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불편한 다리로 힘을 다해 뛰어오르고 물속에서 헤엄치려고 버둥거린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포식자의 먹잇감이 된다. 놀랍게도 이러한 발달 이상은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이 아니라 기생충인 흡충 때문에 일어난다. 이 흡충의 애벌레는 이전 숙주였던 램스혼 달팽이의 몸에서 배출된 뒤 올챙이를 찾아 나선다. 흡충 애벌레는 올챙이의 다리가 형성되는 팔다리 싹으로 파고 들어가 낭정을 형성하고 다리의 정상적인 발육을 방해하여 때로는 개구리의 다리를 2배씩 늘려놓기도 한다. 개구리에게 다리 기형은 천적 앞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그래서 불쌍한 개구리들은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배고픈 외거리에게 영락 없이 잡아먹히곤 한다. 하지만 개구리 몸속에 기생하는 흡충은 자신이 창조한 개구리의 기형다리 덕분에 수월하게 생활사를 지속시킬 수 있다. 외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형 개구리를 잡아먹지만 동시에 흡충도 함께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충의 다음 숙주가 된다. 곧 흡충은 외거리의 배설물을 통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램손 달팽이를 찾아간다. 숙주를 바꿔가며 생활사를 유지하는 흡충의 전략은 참으로 영리해 보이지만 그 어디에도 지능이 개입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개구리를 불운하게 만든 것은 자연선택이다. 왜냐하면 결국 살아남는 것은 중간 숙주인 개구리를 기형으로 만들어버린 흡충이기 때문이다. 흡충은 개구리의 사지기형을 유도해 다음 숙주로 쉽게 이동하여 생활사를 영속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숙주의 몸을 변형시키는 것은 기생생물의 진화적인 적응도 즉 생식의 기능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숙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숙주를 조정하는 미생물. 파푸아 뉴기니의 열대 우림을 돌아다니다가 무심코 눈높이쯤에 달린 나뭇잎을 뒤집어보면 개미가 입으로 연맥을 꼭 문치에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생명을 잃은 개미의 빈 껍데기에서는 가느다란 한 줄기 실이 뻗어나오고 그 줄기 끝에는 보자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 줄기가 바로 동청하쪽 균류이다. 동청하쪽 균류는 개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라면서 개미의 몸을 먹어치운 후에 포자를 숲바닥에 떨어뜨린다. 개미의 몸속에 자리를 잡는 것은 번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영리한 전략이다. 그러나 개미는 이 균류를 위해서 그 이상의 일을 한다. 일단 동청하초에 감염되면 개미는 좀비로 변한다. 좀비가 된 개미는 자신의 건강체를 위해서 땅에서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임무를 망각한 채 무작정 나무 위로 올라간다. 땅에서 약 150cm 정도 높이에 도달하면 좀비 개미는 나무에서 북쪽으로 향해 달려있는 잎을 골라 뒷면의 연맥에 턱을 깊숙이 박아놓고는 그 상태로 꼼짝도 하지 않는다. 곧이어 동청하초는 개미의 몸을 양분 삼아 자라면서 좀비가 된 개미의 목숨을 빼앗는다. 이것을 데스 크립이라고 부르는데 좀비 개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잎의 연맥을 붙잡고 기다리는 모습이 죽음을 부르는 행동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동충하초는 곧 빈사체를 뻗어내고 포자를 방출하며 땅으로 떨어진 포자는 낙엽 더미를 뒤덮으면서 새로운 개미 군단을 감염시킨다. 동충하초는 이렇게 믿기 어려운 특별한 방식으로 개미의 행동을 조정하여 다음 세대로 번식한다. 숙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위생물은 동충하초원이 아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들도 극도로 공격적이 된다. 입의 거품을 문치에 필사적으로 공격할 상대를 찾아 물어뜯는다. 물론 이 개의 침은 광견병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다.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에 감염된 쥐는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포식자인 스라선이 소변 냄새에 이끌려 스스로 먹잇감이 되기를 자처한다. 기생성 선충인 연가시에 감염된 곤충은 스스로 물가로 들어가 자살하는데 이때 성충 연가시가 숙주의 몸에서 빠져나온다. 이처럼 미생물이 숙주의 몸에서 유발한 개이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미생물을 새로운 숙주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진화해 왔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된 개가 다른 개를 물어뜯을 때 침을 통해 옮겨져 번식한다.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은 쥐가 공포심을 버리고 포식자인 스라소니를 찾아가도록 유도한 뒤에 쥐가 잡아먹힐 때 자연스럽게 스라소니 몸속으로 들어간다. 연가시는 짝을 찾아 번식하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숙주인 곤충이 스스로 물가로 향하도록 만든다. 미생물은 숙주의 행동을 통제하여 자신이 번식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결국 진화의 선택을 받는다. 비세생물에 의해서 숙주의 행동이 제어되는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숙주의 행동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력은 야생동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역시 미생물의 기막힌 생존 방식이 희생될 수 있다. 벨기에 소녀 A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A양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18살의 건강하고 행복한 소녀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의사소통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성적 자제력을 잃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항전신성 약물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하지만 3개월 뒤에 A양의 행동은 더욱 악화되었고 끊임없는 구토와 설사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조치인은 A양 내의 생체 검사를 통해서 그녀가 보인 정신 이상 행동의 원인을 찾아냈다. 바로 히플시 병이었다. 숙주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박테리아가 일으킨 희귀한 병에 걸린 것이다. A양을 정신병원으로 보낸 정신 이상 행동이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동반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히플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급격한 죄송감소, 지속적인 복통과 설사 등 소화기 감염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A양의 경우에 박테리아 감염이 장뿐만이 아니라 뇌에서도 일어나는 바람에 의사들이 병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사실 소화기 증상은 정신건강장애나 신경계 이상을 나타내는 환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보통은 환자들의 병적인 행동 변화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장장애에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만나볼 이 특별한 여성은 아들에게 나타난 배탈 증일상에서 그의 자폐증을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단서를 찾아냈다. 앤드류는 왜 자폐아가 되었나? 1992년 2월 미국 커네티컷 주의 브리지포드에 사는 엘렌 볼터는 네 번째 자녀인 앤드류를 낳았다. 앤드류는 딸인 예린과 다른 두 아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육 상태를 보이는 행복한 아기였다. 소아과에서 15개월 정기 점검을 받을 때만 해도 앤드류는 정소 다름없이 건강해 보였다. 그런데 의사는 앤드류의 귀를 살펴보고 깜짝 놀라서 귀에 물이 차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이염이 의심되니까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를 떠올리며 엘렌은 저는 깜짝 놀라서요. 앤드류는 열도 없었고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았거든요. 이야기했다.
그러나 열흘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여전히 기 속에 물은 빠지지 않았고 앤드루는 또다시 열흘치 항생제를 받아들고 돌아와야 했다. 이번에는 다른 항생제였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앤드루의 귀는 깨끗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앤드루의 항생제 치료는 3차 그리고 4차까지 진행되었다. 모두 다른 박테리아를 타깃으로 한 종류가 다른 약물이었다. 이 점에 엘렌은 앤드루가 계속 약을 먹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앤드루는 전혀 몸이 불편하거나 청력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앤드루의 청력을 염려한다면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엘렌은 어쩔 수 없이 의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전부터 앤드루의 설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설사는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설사를 다스리기보다도 감염을 막는 게 시급하다는 소견으로 앤드루는 또다시 30일치 항생제를 처방받아야만 했다. 이 마지막 치료를 시작하고부터 앤드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희죽희죽하면서 비틀거렸다. 엘렌은 앤드루는 마치 기분 좋게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랑 저는 집에서 파티를 할 때 분위기를 띄우려면 펀치에 항생제를 타면 되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의 중이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통증이 없어지니 좋아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일 뿐. 일주일 후에 앤드루의 행동은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시무룩하고 뚱하게 있으면서 말 수도 줄고 움츠러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온종일 격하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러댔다. 항생제 치료 전에 내 아들은 아프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은 정말로 아픈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앤드루의 소화기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 설사가 심해지고 변은 점액질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 가득했다. 앤드루의 행동은 갈수록 이상해졌다. 앤드루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발끝으로 걸어다니고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몇 마디 하던 말도 다 잊어버렸고 심지어 제가 자기 이름을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마치 아이의 영혼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엘렌과 남편은 앤드루를 이비인후과의 전문의에게 데려다가 귀에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귀 속에 물을 뺐다. 의사는 앤드루가 더는 중이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배탈을 다스려야 하니 우유를 끊어보려고 권했다. 앤드루의 귀는 깨끗해졌다. 엘렌은 희망이 생겼다. 이제 돼서 귀가 나왔으니 앤드루의 이상한 행동도 조만간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엘렌은 곧 알게 되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앤드루의 소화기 증상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앤드루는 원래 정상 체중을 가진 건강한 아이였으나 이제는 마르고 배만 볼록 튀어나왔다. 그의 행동이 역시 심해졌다.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채로 행동이 이렇게 심해지게 되는군요. 다시 말해서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없어졌을 때 잘못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걸어다녔고 현관 앞에 서서 거실 등을 켰다 껐다 하는 행동을 30분이나 반복했다. 냄비 뚜껑에는 집착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소리를 질러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앤드루의 부모는 도움이 절실해졌다. 그들은 병원을 전전하면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러 다녔고 마침내 25개월이 되었을 때 앤드루는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 자폐증이 뭐냐? 자폐증이 결국은 몸속에 미생물이 없고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지는 모습인가 봅니다. 앤드루가 자폐증 진단을 받은 무렵에는 엘렌 볼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 하면은 1998년도에 개봉한 영화 레이맨의 주인공이 더스피아틴 호프만을 떠올렸다. 영화 속의 호프만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일상생활의 반복된 규칙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년 전에 있었던 미국 메이저리그 게임의 결과가 지도 깨고 있을 정도로 비상한 기억력을 지닌 천재였다. 이처럼 학습 장애와 천재성을 동시에 보이는 레이맨의 호프만은 전형적인 서번트 자폐 환자이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수학적, 예술적 재능을 나타내는 서번트 환자는 흔하지 않다.
현실에서 자폐증은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나타내는 아스퍼거 증후군부터 앤드루 볼트처럼 심각한 학습 장애를 나타내는 케너 증후군까지 여러 범죄에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그 가운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사회성의 결여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1943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 오케너는 처음으로 자폐증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규정하였다. 케너는 자폐증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논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과 평범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11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케너는 이 질환을 변명하면서 조현병과 관련된 증상에서 빌려온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다. 케너는 논문에서 처음부터 이 아이들은 극도의 자기 폐쇄적이며 고립된 행동을 보이는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것도 무시하고 무관심하여 차단해버린다고 기술하였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투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담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비꼬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익히는 암묵적인 사회 규범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정해진 일상 패턴을 고집하고 한 가지 생각이나 사물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앤드루 볼트가 자폐증 진단을 받은 1990년대에는 레오 케너가 기술한 것처럼 자폐증은 선천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앤드루의 자폐증 증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레는 앤드루에게 내려준 자폐증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앤드루가 자폐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나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앤드루는 자기 형제 자매처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이었다고요. 그러나 엘렌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앤드루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폐하였지만 단지 초기에 나타난 징후를 눈치채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엘렌은 앤드루가 처음엔 분명히 자폐아가 아닌 건강한 아이였고 그러므로 그가 걸린 병은 자폐증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정확한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엘렌은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앤드루의 증상을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가설을 뒤엎은 결론에 도달했다. 자폐증은 선천적인 것인가? 자폐성 장애는 원래 1만 명에 1명 정도 발병하는 매우 희소한 질병이었다. 1960년대 말에 처음으로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2,500명 중에 1명의 어린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주에 포함되었다. 2000년도부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자폐증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처음 조사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주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8세 아동의 경우에 150명 중의 1명꼴이었다. 이 수치는 이후에 10년간 빠르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125명 중의 1명, 2006년에는 110명 중의 1명, 그리고 2008년에는 88명 중의 1명꼴로 발병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는 68명 중의 1명으로 발병률이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 자폐증 발병률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며 이대로라면 미래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것이다.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도 2020년이면 30명 중에 1명의 어린이가 자폐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 2050년이면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여아보다도 남아에게 약 2%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자폐증 진단을 내린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고 자폐증의 범주가 확대된 것이 수치를 증가시켰을 뿐 실제 환자의 수가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폐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기존에 진단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폐 진단이 이루어진 것이 수치 증가에 한몫했다고도 말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자폐성 장애 환자의 증가가 현실이라고 인정한다. 다만 현재까지도 자폐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엘렌 볼트가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에 자폐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가설은 자폐증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겨우 10년 전만 해도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레오 케너가 무심코 제안한 냉장고 엄마 가설을 믿고 있었다. 1949년에 케너는 자폐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로 아이를 대한다. 오직 물질적인 필요에만 반응하고 기계적인 관심을 줄 뿐이다. 자폐 아동은 성애로 뒤덮인 차가운 냉장고 안에 얌전히 놓여 있다. 그들이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것은 철저한 고독에서 평안을 찾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었다. 그러나 또한 케너는 자폐증은 뇌제한 장애 때문에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병이라고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믿었다. 1990년대의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냉장고 엄마의 개념이 영향력을 가졌지만은 이후로 냉장고 엄마의 역할은 힘을 잃었고 대신 관심은 유행처럼 유전적 소인에 쏠리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엘렌이 자폐 원인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엘렌은 질병이나 뭔가에 노출되는 등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앤드루를 병들게 했을 가능성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 엘렌은 과학자가 지녀야 할 가장 훌륭한 자세인 열린 사고와 회의론적인 사고방식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직업 덕분에 1년의 논리적인 과정에 따라서 흩어진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춰 하나의 가설을 끌어내는 일에 익숙했다. 의학이나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엘렌은 본능적으로 앤드루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했다. 저는 앤드루를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를 지금처럼 행동하게 하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앤드루는 제가 주는 음식은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벽난로에 제나 화장실 휴지는 입에 넣었어요. 무엇이 앤드루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앤드루는 자기 몸에 다른 사람의 손이 닿거나 주위에 큰 소음이 날 때면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공립도서관을 시작으로 엘렌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이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폐증이 아닌 다른 진단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꾸준히 새로운 의사를 만났다. 아니면 적어도 앤드루의 증상에 관심을 보여서 자신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사람을 찾아다녔다. 마침 그 중에서 앤드루에게 관심을 가진 한 의사가 엘렌에게 정말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의학 논문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섣불리 도전하기에는 겁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엘렌은 관련 논문을 접하기 시작했고 빠른 속도로 의학 용어에 익숙해졌다. 출판점이 잘못된 바람에 여러 번 되돌아와야 했지만 마침내 그녀는 앤드루가 중이염 때문에 처방받았던 항생제가 모든 손상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설리 감염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을 접했다. 항생제 치료에 이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난치성 설사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엘렌의 머릿속에서 앤드루가 겪고 있는 소화기 문제가 떠올랐고 어쩌면 이와 비슷한 박테리아가 장뿐만 아니라 앤드루의 뇌에 영향을 미친 독소를 내뿜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엘렌은 하나의 가설을 생각해냈다. 엘렌은 앤드루가 틀림없이 클리스트리디움 디피실리와 근연 관계에 있는 클리스트리디움 테파니 파상폼 유발균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했다. 클리스트리디움 테타니는 일반적으로 혈액으로 들어가 근육마비를 일으키지만은 앤드루의 몸에 감염된 박테리아는 혈액이 아닌 그의 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엘렌은 중이염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항생제가 앤드루의 장에 사는 보호성 박테리아까지 모조리 박멸한 뒤 그 빈자리를 클리스트리디움 테타니가 대신 차지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클리스트리디움 테타니가 장에서 생산한 신경독소 물질이 어떤 시기로는 앤드루의 뇌에까지 이동했을 것이다. 엘렌은 흥분에 쳐서 이 가설을 주치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편견이 없는 분이었어요. 적절한 수준에서 검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시도해보자고 하셨지요. 앨런과 조치는 앤드루가 크리스트로디움 테타니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에서 항체 검사를 시도하였다. 미국에 사는 다른 아이들처럼 앤드루 역시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혈액에서 소량의 항생제가 나타나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자 검사실 연구원들조차도 충격을 받았다. 이 균에 대한 앤드루의 면역 수준이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수준으로 보기에는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여러 달에 걸친 혈액 검사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자 앨런은 마침내 그녀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도한 테타니 클로스트리디움의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극도로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장내 감염과 잡배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앨런은 의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가설을 설명한 후에 앤드루에게 더 강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사용해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녀의 가설을 반박했다. 그녀의 말이 맞는다면 왜 앤드루는 전형적인 파상풍 증상인 근육 수축을 보이지 않는가? 어떻게 신경독소가 혈내 장벽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가? 앤드루는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어떻게 박테리아에 감염되었겠는가? 이러한 의사들의 반박에도 앨런은 몇 달간의 연구 끝에 내린 자신의 결론이 옳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의사들의 반론에 맞서기 위해서 앨런은 더욱 논문에 파고들었다. 일반적으로 파상풍에 의한 근육 수축은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난 후에 신경독소가 피부에서 신경을 타고 근육으로 이동하여 일어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앤드루처럼 장으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가 침투한 후 신경독소가 장에서 내려이어지는 신경을 타고 가서 뇌에 영향을 준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앨런은 파상풍 신경독소를 추적하여 이 독성 물질이 장과 뇌를 연결하는 위조신경을 통해 혈내 장벽을 거치지 않고 또 뇌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도 찾았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은 후에도 전형적인 파상풍에 걸린 환자의 사례를 파헤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앨런은 앤드루에게 내려진 잡배증 진단을 받아들였다. 앨런의 연구 조사는 매우 개인적인 필요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명백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병에 대한 남다른 관점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앨런은 자신의 가설에 대한 반박에 맞설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앨런은 자신의 리스트에 적힌 37번째 의사를 만나러 갔다. 시카고의 러시 소아병원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 리처드 샌들러는 2시간에 걸쳐서 앨런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2주만 달라고 했다. 항생제 처방으로 인해 야기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앨런의 제안에 대해 샌들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그럴듯한 가설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샌들러 박사는 이제 4살 반이 된 앤드루에게 8주 동안 4살 된 이 아이에게 8주 동안 항생제 처방을 내리는 데 동의했다. 처방에 앞서 그는 혈액, 소변, 대변 검사를 지시했고 앤드루의 행동을 지속해서 관찰해온 임상심리학자를 치료 과정에 합류시켜 이 기간에 발생할 변화를 체크하도록 했다. 항생제를 처방하고 며칠이 지나자 앤드루는 훨씬 더 활동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앤드루에게 찾아온 변화는 샌들러 박사를 놀라게 했고 2년여에 걸쳐서 의료계의 고정된 시각과 싸워온 앨런의 투쟁이 오랫성을 증명했다. 무엇보다도 앤드루의 변화는 잡배증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역사가 낳은 최고의 관찰자로서 찰스 다윈은 1872년에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격렬해진 감정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소화의 분비는 감각 중추가 의지와 무관하게 소화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훌륭한 예라고 말했다. 다윈이 말한 예란
아무도 나쁜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늦잠을 자서 시험에 늦었을 때 속이 쓰려 온다든지 좋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일 것이다. 내와 장은 두 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보나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나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 장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장의 움직임 역시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최근에 배탈이 났던 때를 생각해보라. 배만 아픈 게 아니라 틀림없이 기분도 나빴을 것이다. 가민성 장증후군같이 장기적인 만성질환에 시달린 사람들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좌우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장이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몰고 간다. 첫 데이트나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사람에게 혹시라도 중요한 순간에 장이 말썽을 일으키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도리어 증상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사슬에 제3의 고리가 끼워지게 되는가? 장 미생물 총 뇌를 한 번에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2004년 일본의 의학자 노부유키 수도와 요이치 치다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장내 미생물이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질을 이용한 간단한 실험을 계획했다. 이들은 장내에 어떤 미생물도 살지 않는 무균지 그룹과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을 가지는 지 그룹을 준비하여 각각 튜브 안에 넣고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쥐가 분비하는 호르몬을 측정했다. 두 그룹에서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었지만 무균지에서는 호르몬의 농도가 2배나 높게 나왔다. 미생물총이 없는 쥐들은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수도와 치다는 무균지에서 나타난 과잉 반응을 정상적인 미생물총을 주입함으로써 역전시킬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실험 대상이 된 쥐들은 성장을 마친 어른 쥐였는데 그들의 스트레스 반응은 이미 고정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미생물을 주입한 시기가 빠를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고 스트레스 반응이 미생물이 많고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어린 무균쥐에게는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라는 단 한 종의 박테리아만 주입해도 스트레스 수치가 정상值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피도. 이 실험은 미생물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장내 미생물총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장내 미생물총이 초기에 교란된다면 그 효과는 곧바로 유년 시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우리의 뇌는 어린 시절에 집중적으로 발달한다. 인간의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1000억 개의 뉴런을 할당받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본 건축 자재일 뿐이다.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냅스라고 부르는 뉴런의 연결고리들을 세심하게 이어줄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 시점에 형성되는 시냅스에게 어떤 경험은 간직하고 어떤 경험은 버리라고 지시한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새로운 자극으로 가득 찬 유아 시기에 아기의 뇌에서 약 200만 개의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는데 이들은 각각 학습과 발달의 새로운 잠재력을 제공한다. 건강한 뇌는 기억과 망각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유년기에 형성되는 시냅스 대부분은 버려질 것이다. 이른바 쓰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보강되지 않는 시냅스는 우리의 착하고 예쁜 뇌에 떠날 수 있도록 촉과내야 된다. 예쁜 뇌에서 만약 장내 미생물총이 이 중요한 뇌 발달의 초기 단계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맞다면 이 사실은 앤드류의 자폐증이 장에 일어나는 감염 때문이라는 앨런 볼트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대행성 자폐증은
이거 맞아. 아이고, 이 얼굴이 뭐야? 예? 아, 참 잘생긴 얼굴에 이 피부가 이게 뭐야? 이런 것이. 천년도 환자고. 천년들은 개발도상국에서조차 1900년대까지 흔하게 나타나던 질병이다. 사진은 세기가 바뀔 즈음에 찍은 것이다. 천년도 환자가 이렇게 그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응? 이렇게 또 뭐야 자피아 엘렌 볼트와 앤드류 그리고 그의 누나 에린 앤드류 어머니 앤드류가 자피아 증상을 보기 시작한 직후인 93년의 사진 앤드류. 자, 앤드류가 커서 있네. 엘렌 볼트는 생물학에는 문의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지만 어린아이들이 앤드류에게 발병한 자폐증을 증명할 수 있는 미생물학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직접 연구조사에 뛰어들었다. 2011년에 찍은 가족 사진인데, 자, 엘렌 어머니고 앤드류고 누나고 정상적인 얼굴인데 이 아들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 파푸아 뉴기니의 개미 한 마리가 숙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전류인 동충하초에 감염되었다. 동충하초에 감염된 개미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잎에 도달한 뒤에 열매를 입과 턱으로 문치해 죽어간다. 개미의 몸에서 자란 동충하초는 개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새로운 숙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포자를 숲바닥에 흩뿌린다. 자, 이렇게 개미를 잡고 여기서 쫙 올라가는 이 동충하초의 아주 놀라운 사진이군요. 무섭다. 자, 이것도 하나의 위생물에 대한 기생충인 흑충에 감염되어서 사지 기형인 미국 개구리 숙주의 기형은 흑충이 생활사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숙주인 외가리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흑충의 전략은 농약으로 오염된 습지대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오염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이들도 다리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신의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또 산모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들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수컷 점원이 날개박치, 이것은 쉬고 있는 암컷을 향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향수를 날려 보냄으로써 암컷을 유혹한다. 향수를 발휘하는, 그래서 이 향수는 수컷의 날개에 붙어 있는 특별한 주머니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소변과 침, 정액 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조제한 결과들이다. 신기하게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져서 또 나쁜 사람들은 악한 어떤 일에, 또 좋은 사람들은 선한 일에 이런 것을 기술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캐나다 거열프 대학교 대학원생인 엘린 볼트가 로버것을 이용하여서 그녀의 엄마인 엘렌의 가설을 테스트하고 있다. 엘렌은 장내 미생물이 자폐증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엘렌 볼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온 식구가 이 아들 하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생물학 프로그램이었던 앤드류에게 엘렌 볼트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3살 이전의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